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인 두 자매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효자가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제 남편에 대한 이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수월했던 것들을 결혼을 통해 나아가신 부모님께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당연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와 함께라는 미명의 자에게까지 강요를 한다면 그건 더 이상 효도를 하고 싶다는 순수한 도만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남편은 자신만이 아니라 내 부모에게 효도를 대신해주는 누군가가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효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제 남편은 기계를 나와서 기술이라 어미 일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과는 달리 공감 능력이 너무 좋고 제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 주어서요. 결혼했었어요. 그러나 결혼 후에 남들의 마음을 다 알아주고 제 마음만 몰라주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쌓인 불만이 10년이 지나도록 쌓여왔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가셔서 오래되었고 어머니는 정말 어렵은 상태였습니다. 제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고 시동생은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연애 시절에 남편은 툭하면 외박하고 시어머니의 생신까지 잊어버리는 등 효자는 아니었지만 결혼한 후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혼자 남긴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가란다 하며 매번 눈물을 흘리는 것 덕분에 남편은 그때부터 효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 엄마를 지켜줄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울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보이고 내가 엄마에게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래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나중에 후회도 안 남을 텐데 나도 어머님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더 잘 챙겨드리자. 너와 나 사이에 이제는 우리 부모, 내 부모 어디 있겠어요. 서로를 자신의 부모로 생각하고 잘 챙겨 들어야겠죠. 예전에는 남편이 장모님과 장인 어르신을 부모로 아셨고 시어머니는 우리의 부모가 되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것이 하나도 없어서요. 아들들에게 야금야금 생활비를 받아 살고 있어요. 유일하게 남긴 것이 현재 시어머니가 사시는 주택 전부였어요. 노후 대책은 전혀 없으신 분이고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매우 신경을 쓰시는 분이셨죠. 아들의 임금으로 받은 돈으로 일본 여행도 다니며 미술학도 공부하며 본인의 여가를 즐기시는 것이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모은 7천만 원과 다른 분이 모인 3천만 원, 그리고 1억 원을 친정의 도움을 받아 빌라 주인 세대의 전세에 처음 시작해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과는 달리 저희 친정에서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반찬까지 모두 챙겨주시고 우리 부부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심지어 크리스마스에도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시기 위해 용돈도 매번 풍족히 주시곤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런 한 장도 챙겨주신 적 없으셨어요. 뭐래져도 고맙다는 모르시고 불만이 제일 많으신 시모였어요. 당신은 왜 매번 처가만 그렇게 잘 대해주시는지 우리 엄마한테도 딸처럼 살게 해주고 말 좀 붙여주시며 딸처럼 같이 만난 것도 사 먹으러 나가고 쇼핑도 하시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엄마도 아들 둘만 두신 엄마 친구들께서 엄청 부러워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 어머님께서 더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들 둘이 나온 것 아니에요? 내 의견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셔서 엄마께서 외로워하시는데 이럴 때 너가 엄마께 살갑게 다가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어머니도 부모이되 너는 남자로만 행동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제가 해석해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친정에서 부드럽게 아들처럼 대해줘야 하고 나는 시어머니가 뭘 시키든 일을 딸처럼 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메말라 보여 외롭게 생각하셔서 서울에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예술학원이나 교회 활동으로 친구들과 놀러 다니시느라 정신이 없으셔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시골이니까 살면서는 쉬운데 서울 가면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알면서도 아들들이 준 생활비로는 여기서의 취미 활동이 유지될 것 같아요. 서울에 연구를 하지 않으면 가서 적응도 못해 남편은 제가 저 아이만 잘하는지 서운하다고 하는데 저는 석으로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될 텐데 머리는 그냥 머리카락 씹는 화분으로 달고 다니나라는 의문점이 항상 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현실을 정말 모르시는 건지 머릿속에 꽃밭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았고요. 저희 부부가 시댁에 매번 방문하면 시어머니랑 남편은 말도 안 하고 슬그머니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잡고 영등등 얼추삼에서 40만 원 어치를 사오는데 아마도 결제는 남편이 할 테고 품목도 땡 잡았다 생각하고 집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시댁에 갈 때마다 가전제품이 하나씩 항상 바뀌고 있고 저는 그걸 항상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건조기를 사드렸어요. 어머님께서 돈을 받아 사주신 거예요? 제게 무언가 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건조기를 사줄 때는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저 사주면 되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을 따라야 해요. 당신은 여전히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결혼했으니 나는 당신의 아들이니까 100만 원이 나가는 큰 돈을 쓸 때는 당연히 상을 드려야 하죠. 용도가 무엇이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나도 친정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겠고요. 저렇게 대우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말한 이유를 이해하셔야겠어요. 저는 결혼을 한 지 10년이 되었고 여러 방법을 시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싫어하신다면 양해해 주시라도 하지만 몇 번이나 이렇게 얘기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엄마만은 왜 안 되는 걸까요? 저는 마음이 상해서 샀어요. 잘 해결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역시 나도 당신의 어머니니 상처를 받게 되겠죠. 소리로는 말도 했었지만 어머님께 건강식품을 많이 사셨네요. 우리 부모님도 하나씩 사드려야겠다. 얼마나 르나 할까요? 다음에 친정에 갈 때도 함께 사가자. 남편에게도 말했지만 항상 그 대답은 시어머니가 받아치셨어요. 내가 나한테 사준 거 아깝다고 남편한테 시키는 거냐?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집에는 먹다 남은 영양제가 한가득인데 또 사주려고 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그럴 때마다 눈치를 채셔서 매번 그게 아깝냐 난리가 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막불작전으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사주는 품목과 비슷하게 친정에도 사드렸어요. 근데 이런 논조에서는 문장이 좀 더 명확하게 변환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적절한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손발이 맞아야 하죠. 친정에 이것저것 사드렸더니 뭐라 하셨냐면 애들이 커가는데 이렇게 씀씀이가 커서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너희 대출도 갚고 집도 사고 애들 교육비에도 쓸 거예요. 아니죠. 보통 어른들이라면 이렇게 혼내거나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네요. 독립시키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와 어른의 마음가짐일 텐데요. 사돈이 혼자 되면 장난 마음도 편치 않을 텐데 좋은 게 남아있어야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저도 어렴풋이 시어머니에 대해 친정어머니에게 말을 좀 걸었는데 친정어머니도 저희 사정을 이해해 주세요. 조금 알고 있는 대로 친정어머니는 효자 노릇을 하는 사위에 대해 약간의 이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의 어머니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자식들로부터 받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전마야, 세탁기가 갑자기 고장났는데 고쳐줄래? 새 세탁기를 살 돈도 없는데 새 세탁기가 고장나면 손으로 빨래를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당장 가서 세탁기를 살펴보고 괜찮으면 하나 사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엄마는 시댁에서 세탁기를 선물했다고 해서 손빨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데 아내는 그냥 손빨래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습진이 자주 생기는데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어요. 왜 엄마도 손빨래를 해? 라는 아들의 의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내가 아이들의 엄마이니까 머리 꼭대기에서 휘어잡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애초에 하지 마. 나는 집에 퇴근해서 온 줄도 몰라서 베란다에서 저러쿵저러쿵 시어머니와 함께 떠들고 있는 것을 가끔 듣게 되면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아 하더라고.
그래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가 본인 신세를 한탄하며 앓는 소리를 내실 때마다 그래도 아이들의 할머니인데 하고 넘어갔던 지난 일들이 이런 버릇들을 만들어 놓았겠지. 최근에 시어머니께서 자주 하는 버릇 같은 대화는 서울 이야기였어.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었다는 얘기야. 나의 친구의 아들 부부가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내랑 합가를 해서 서울에 살게 될 거야. 근데 서울에서는 정말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유명한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에도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랑하기 일쑤더라고요. 부러워서 눈물까지 흘릴 만큼 열정적이더라고요. 저희는 지방에 살고 있어도 가끔 지역에서도 콘서트가 열리는 것을 알았답니다. 티켓 구매하는 것에 능숙해서 원하는 콘서트는 빠짐없이 보게 될 거예요. 이번 트로트 콘서트를 못 보아서 아쉬운 마음이 앞서 말씀드린 것이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서 사는 생각은 있지 않으신 거죠?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서울이 최고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대치동 지역의 엄마들은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이 높아서 여러 가치를 중요시하며 지지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너도 알아야 해.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단 거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의식주가 기본적이고 풍족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배움이나 여가 생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냄새가 황새 따라가다 괜히 가랑이 찢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거기 가서 지금처럼 우리 애들을 풍족하게 키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패스 나는 말이냐, 내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새가 괜히 황새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이잖아. 내가 우리 영감을 준 다음 혼자 있다고 무시도 얼마나 당하는데. 이젠 하다 며느리까지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나는 죽기 전에 서울에 가서 살기로 했구나. 매번 아들이나 제 앞에서 서울에 살고 싶다고 하시며 난데없이 눈물바람을 일으켰어요. 남편은 그렇게 눈물 흘리는 어머님을 보면서 마음이 왜 그리도 아픈지 이해했고 같이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있더라도 이 두 모자를 보면서 참 이렇게 애틋할 수도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 부부는 10년간의 빌라살이를 끝내고 신축 34평 전세 아파트로 이사가기로 했어요. 주인 세대라도 아이들을 키우며 늘어나는 살림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새 아파트로 이사한다는 생각에 룰루랄라 짐 정리하는 것이 힘든 줄 몰랐어요. 이사할 준비에 행복해하며 가전제품도 모두 살피고 이사짐 센터와 이사할 날짜도 정해졌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에 제 행복은 모두 무너졌어요. 글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세 계약을 취소했는데 계약금을 2배로 줄일 테니까 다른 집을 찾아보라고 그러네요. 아니, 일방적으로 이러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왜 갑자기 취소하신 거예요? 저번에는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이 되었었잖아요. 많은데 우리와 한 것을 계약해서 취소하는 게 아니었어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잖아요. 아, 몰라요. 거기 자기 아들네 부부가 들어와서 살게 됐다나 뭐라나 들었는데 그 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계약금 2배로 준다고 취소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더 지겠어요. 집주인과 뭐였더라고요. 다시 전화해서 자초지정을 물어볼게요. 이사도 당장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취소하는 게 어디여. 나한테 취소한다고 단호하게 말하시던 당신이 무슨 수로 전화해서 설득시켜서 이유를 알면 어쩔 거예요. 계약을 취소한다는 사람의 마음이라도 돌려놓을 수 있어요. 일단은 다른 집이라도 빨리 알아보자. 당장 있는 집은 다음에 들어올 입자가 해저 내줘야 되고 이사갈 집은 취소가 되었으니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야. 상황이 이래서 우리 소식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너희 전세 계약이 취소됐다. 그럼 우리 집에 와서. 너는 직장 다니느라 우리 아들이랑 애들한테도 소홀하고 밥도 잘 안 해먹이는 것 같은데? 이참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아들 밥 좀 내가 해먹어야겠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서 저는 일하면서 남편이랑 애들을 바꾼 적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배우러 다니신다고 일하는 저보다 더 바빠 보이셨는데요. 저는 그냥 친정에서 지내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직장과 너희 친정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친정에 들어가 지내는 거야?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면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라고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저희 친정집은 내 식구들이 지내기에는 더 넓어서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집에는 저희 식구들이 다 들어가기에는 마땅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봐요. 이래도 너를 무시하지 않아서 좋지 않아. 현재 시댁집은 좁아서 넓고 넉넉한 친정집으로 들어가서 지내겠다는 거예요. 어머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생각해도 친정집이 더 넓어서 생활하기도 편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친정이 좀 더 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 집에 계시니까 아이들 밥도 잘 챙겨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 소원 부리지 말고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여전이어서 시끄럽게 하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전화로 내게 2차로 난리를 치더라고 했어요. 시댁은 불편하고 친정이 더 편하단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 엄마가 전화해서 너한테 무시당했다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야? 꼭 그렇게 말해야 했어? 내가 말한 걸 아무렇게나 해석해서 내게 전달했던 거 아니야? 불편한 게 사실이잖아. 어머님의 거실도 좋고 방도 2개뿐이야. 우리는 그럼 어디서 지내지? 나도 저가에서 지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엄마가 서운한 마음을 내가 좀 알아주길 바라는 거야. 말도 좀 예의 바르게 하라고. 그게 그렇게 어렵니? 아무리 부드럽게 말을 해줘도 결국 어머님의 귀에는 내가 어머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떡해? 득달같이 전화해서 제게 난리를 치는 남편의 행동은 몇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아니에요. 10년 내내 이렇게 상황이 길어져서 정말 제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아무튼 시댁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친정집에서 지내기로 결정했어요. 친정집에는 방이 4개나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2개를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전자제품이나 큰 짐들은 이사 전용품 보관함에 돈을 내고 맡겨두었고 친정집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정집에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희가 오기 전부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옆에서 시어머니를 위로해주던 시동생이 저를 음경한 눈빛을 보내며 인사도 하지 않고 어머니만 토닥여주고 계셨어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시댁을 나가고 싶었어요. 남편도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위해하여. 바로 보자마자 달려가 어머니를 토니쳐 주었고 그렇게 좌우에 보닌 아들들을 양옆에 끼고 어머님이 노래를 보시며 소리쳤어요. 내가 여기가 어디냐고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들어와 거든 숙이고도 모자랄 판에 어머님 친정에 들어가서 지내는 건 진작부터 다 이유를 말씀드리고 협의가 다 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형수님,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고 그냥 형님께 사과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난 다른 말 없이 시동생이 참견하면 제가 시어머니께 용서를 빌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고요. 내 시동생 말 들었어? 용서를 빌어도 모자라는 판에 내 당당한 눈빛은 뭐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 아들이 처가살이를 시킨 줄은 몰랐다. 우리 아들 처가에서 뺏겼는데 내가 지금 친정이 되게 상해졌니? 어머니, 저도 자주 오려고 노력할게요. 애들이랑 남편도 데리고 자주 올 테니까 너무 상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께서 난리를 치시니 저도 외로운 마음에 그러시겠지 하며 최대한 시댁에 자주 방문하려고 했어요.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사위랑 손녀들이 같이 집에 살기 시작하니 장도 2배를 보면서 맛있는 과일과 간식들은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으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댁에 갈 때마다 우리 집 냉장고를 보면서 뭘 계속 주섬주섬 챙기더라고. 챙긴 걸 보니 우리 엄마가 사다 놓은 바나나를 달랑 2개만. 남겨놓고 다 떼어서 챙기고 사과도 제일 좋아 보이는 것들을 친정어머니가 사다 준 고기까지 안행반을 털어서 야무지게도 챙겼어요. 이건 우리 부모님이 우리 것까지 힘들게 장바구니 오신 건데 이걸 다 챙겨서 어머니 집에 간다고 아이 좀 챙겨갔다고 우리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안 먹고 놔두면 다 썩어 좀 챙겨가서 엄마도 주면 좋잖아.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
그냥 가는 길에 과일을 사가자. 우리 부모님도 냉장고가 이렇게 절반이나 줄어든 거 보면 기분 안 좋으실 거야. 냉장고가 비면 우리가 잘 챙겨 먹고 있구나 하고 좋아하시겠지? 장모님께서 또 채워놓으실 텐데. 우리 먹는 거 엄마랑도 좀 나눠 먹자는 건데 그게. 아깝다. 정말 누가 모자를 안 입으라 할까? 보세요. 왜 계속해서 아깝냐고 물어보는 거야? 나는 친정에 살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서 그렇단 말야. 우리가 그렇게 다투고 있는데 산책 갔다가 들어오시는 친정 부모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가 일부러 넉넉하게 준비한 거니까 시댁에 갈 때도 좀 챙겨가면 좋지. 돈이랑 사돈 총각 둘이 지내다며 가는 김에 이것도 들고 가라. 진정 엄마는 한 잔 더 따시고 냉장고에 있는 소고기도 챙겨주셨어요. 엄마, 소고기는 됐어. 엄마랑 아빠랑 구워 먹어. 이런 건 우리가 사가면 돼. 우리 어머니는 소고기를 정말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께 장모님이 이렇게 잘 자게 대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소중한 사람. 그 소고기 덕분에 시댁에 보내주고도 그것을 마지막까지 챙기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생각이 빠른 사람이었어서 언제나 시댁으로 빠르게 가고 싶어 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서는 조금 당황해 하셨거나 미소를 짓지 않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친정으로 가자고 욱하는 남편 덕분에 괜히 친정 부모님께 창피가 되었죠. 어쨌든 친정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아는 거죠? 왜 말도 없이 종종 시댁에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맛있는 건 부모님께만 사서 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곧 지불을 해서 나가야겠어요. 아이고, 이제 됐어요. 먹는데 신경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알아요. 맛있는 것을 보면 가져다 주고 싶으신지요. 그런 거 보지 마. 그걸 왜 처가 걸로 그러냐고. 지가 사드리면 되는 걸 왜 엄마랑 아빠가 사다 준 걸로 생활의 나로 또 사다 준다고 돈 2배로 쓸 거야. 그냥 집안에 거 챙겨가긴 하더라. 우리도 사위가 다 챙겨가는 거 알고 더 사놓는 거야? 이래나 저래나 다 너희 생활비로 나갈 텐데 너희가 우리 집에서 지내는 동안만이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도 괜히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 남자들은 결혼하면 다 효자가 돼. 진정 어머니 말대로 옆에 있던 친정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효자인데 지 아내 팔아서 효자 노릇하는 놈은 아니다. 당신도 알잖아. 내 사회이긴 하지만 잠든 치가 없는 건지 어디가 좀 모자란 건지 아니면 정말 눈이 그렇게 있지 참.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아빠는 아빠가 보셔도 너무 심각해. 나도 걱정돼요. 집을 구하지 못하고 남편은 잡다한 전화로만 전으로 돌리려고 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말이 맞는 건가 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신경 쓰면서 화만 내게 되고 그렇게 하다간 나도 병이 생길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게 된 거예요. 정말 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살게 된 지 벌써 2달이 넘었어요. 연상적으로 시댁에 방문하려고 어머님께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오늘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함께 어머니 집에 가려고 해요. 어머님, 뭐 좋아하시는 게 있으세요? 사다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안 와도 돼요. 이때까지 친정에서 있으니까 이제는 너도 친정에 집중 좀 해주세요. 전주에 못 가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꼭 오라고 요청하셨었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괜찮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내주 오실 필요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안쓰러운 어머님이 시어머니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며 말씀하셔서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같은 말을 2번씩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왜 계속 오지 말라고 하시면 마음이 온통 놀라서 더 이상 이해가 안 돼요. 뭔가 궁금해져서 그날은 말이 없이 시어머니 집에 나가 보았죠.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나오셨고 저를 보자마자 기겁하시며 난리를 치셨어요. 어머, 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불쑥 찾아오세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들어오지 말고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 시어머니께서 외투를 입으러 간 사이 제가 신속하게 거실로 들어갔어요. 거실로 들어간 순간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 놀랐다는 것이 이런 건가 싶었죠. 시댁의 가구가 전부 빠져 있더라고요. 안방에서 급하게 외투를 입고 나온 시어머니가 거실에 벙쪄 있던 저를 보며 멈칫하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있던 가구들이랑 가전들은 다 어디로 갔었는지, 요즘에는 수월로 사는 것이 유행하다고 해서 비움을 실천하고 조잡하게 살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것에 대답하고 없앨 생각으로 다 제거했습니다. 그럼 됐니? 기어이 말이 없이 와서 내 눈으로 확인할 게 있었든 확인했어. 여기까지 나가자마자 시어머니는 나를 무작정 현관으로 끌어내어 쫓아내고 현관문을 쿵소리를 내며 닫더라고요. 끌리면서도 어디로 이사 가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대답조차 않고 당장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근처 부동산으로 뛰쳐갔다가 말했죠. 저기 사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요. 앞에 저 집 보이죠? 혹시 집 내놨어요? 아, 그거 내놓은 지 한 달이 좀 넘었지만 일주일 전에 팔렸어. 그 집 큰 아들이랑 같이 와서 집 내놓으러 왔었는데 그러고 보니 저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아니, 며느리라면서 왜 그걸 모르고 있어요? 하며 설마 했던 불안한 예감은 불행하게도 적중했고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곧장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이미 시어머니한테 제가 다녀갔다는 연락을 받았을 거예요. 어머님 집이 팔렸다는데 당신이 어머니랑 같이 와서 집을 팔았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장 설명해 하니 남편은 수화기 넘기려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대답을 계속 회피하며 뭐라고 말할지 변명거리를 생각하는 듯 했죠. 그런 순간 브랜든의 머릿속에 번쩍하면서 우리 신혼집 전세금이 다 올랐어요. 정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한번 물었어요. 얘야, 너 우리 통장 어디에 있어? 우리 전세금 받은 통장이 어디 있지? 하고 말이죠. 그러자 그가 발이 달려 어디로 가려 하는지 진정하라고 말해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급하게 제 전화를 끊었고 저는 우선 친정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혹시나 집에 통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제가 정신을 반쯤 잃은 채 친정에 급하게 들어가 방을 살펴보니 그 과정에서 당신의 예상이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며 열심히 뒤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부모님께서 제가 그러는 것을 보고 걱정하셨는지 속닥거리며 왔어요. 돌아가면서 항상 이 불길한 예감이 사라졌으면 해서 조용히 찾았지만 너무나 화가 나고 마음이 떨렸어요.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대로 몸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이렇게 실마리를 찾으면서 처음으로 녹취록을 풀어가고 있었죠. 나는 시어머니께서 최근 시댁에 오지 말라고 계속하시더니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갔다. 어머님 집안에는 가구와 가전이 모두 없어진 상태였는데 부동산에서는 애들 아빠와 어머님이 팔았다고 한다. 어디로 이사 가시는지도 말하지 않고 어머님께서는 친정아버지께서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신다며 의아해하셨다. 그런데 친정아버지도 어색한 기색을 느껴 하셨는지 말문이 이어졌다. 그 상황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다. 잘 지낸다고는 하는데 엄마가 서울에서 살아보는 게 죽기 전 소원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시는 걸 당신도 잘 아시겠지요. 이렇게 되었으니 전세금을 우리 어머니는 내게 왜 그런 발언을 하셨나요? 소신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천천히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머니는 서울에서 잠깐 2년을 살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동안 저희 가족들한테 조금 더 신세를 지고 2년 뒤에 이사를 하는 건 나와 저희 부모님에게 먼저 상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 혼자서 그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당장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마세요. 저는 남편이 이런 말씀을 하자 나도 모르게 깨어나 꿈을 꾸는 것 아닌지 의심해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엇이든 다 이해해주고 따랐지만
이렇게 큰 문제에 대해 저와 부모님한테 사의를 묻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남편에게 크고 아픈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어요. 전화통화에 듣고 있던 친정아버지와 엄마도 이를 참을 수가 없으신지 어휘벙벙하고 함께 혀를 두르세요. 당장 저쪽에 들어오라고 그래라. 당장 안 들어오면 너 죽고 나 살 거라고. 이제껏 정신이 온전했던 사람은 아니라고 한 번씩 생각은 했지만 이제 보니 정신이 아예 부서져 있는 놈이구만. 친정아버지는 당장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길길이 난리를 치고 남편 옆에서 소리치는 장인어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고저 그 상황에서 물어본다는 소리가 참 가관이더라. 그래, 설마 장인어른도 아셔? 아니, 그 사이에 쪼래로 담은 말한 거야? 장인어른이 오르니 지금 나 잡아오라고 그래. 그래, 쪼르르 다 일러 바쳤다. 시어머니한테 보고 배운 거라곤? 일러 바치는 게 뭐냐고. 아빠가 너를 지금 데리러 오라고 했어? 여기 오면 갇혀서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바로 돌아와. 여기 얼거리는 생각도 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기 전에 호리 위로 살 좀이나 해. 나는 남편과의 전화를 끊고 부동산의 전세 계약을 취소한 집주인에게 전화했어. 다행히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전에 전세 계약을 하려다가 취소당한 사람입니다. 간단히 이유를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계약금을 2배로 물어주시고 계약을 취소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오히려 우리가 계약 취소하고 계약금을 2배로 돌려준 거 아닌가요? 급한 사정이 생겨서 전세 계약 파괴하겠다고 하면서 전세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렇게 돌연 취소를 해버려서 제가 더 난감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세 계약 취소도 남편의 일부러 한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 소원대로 서울에 살게 해주려고 서울 전세를 얻어주려고 큰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 즉시 친정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상했어요. 그런 놈이랑 10년 가까이 살았으면 많이 살았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저렇게 와이프를 무시하는 개차반이 더 살았다가 우리 딸이 화병나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등지에 생겼어. 이건 우리 집을 무시해도 단단히 무시하는 거야? 나 이혼은 당연히 할 거야. 전세금 2억 벌써 서울에 전세를 오는데요. 다 썼을 텐데 어떻게 돌려받지? 그러니까 변호사에게 가서 받을 수 있는 대로 무조건 받아야겠죠. 내가 매우 뛰어난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게 해줄 거예요. 친정아버지가 당당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으며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도 받았어요. 이미 시어머니에게 준 2억 원에 대한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문제를 물어보았고 변호사는 맞벌이의 재산분할은 보통 5대5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댁에서 사용한 생활비 등의 내역과 통장 내역서 그리고 전화 기록도 모두 정리해서 변호사님께 제출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제출하고 나오자마자 남편이 전화를 했는데요. 방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중이에요. 그리고 친정에 있는 당신 물건은 모두 싸서 현관 밖에 두었습니다. 놔뒀으니 소리 소문 없이 가져가는 것이 좋을 거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당신 눈앞에서 말했어. 당신이 지은 돈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여기는 어디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서울의 전세금으로 완전히 묶여 있을 거야. 왜 문제인지 모르는지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문제점이지. 그러한 중대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시어머니의 상황에 맞지 않는 사소한 일들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지 너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보는지 말 좀 해봐. 장모님, 어른들도 우리와 함께 살면 좋지 않냐고. 우리가 잠깐 머물러 있는 것과 몇 년 동안 함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야. 친정 부모님들도 친정 부모님이니까. 생활이 있는데 멍청하게도 우리랑 있으면 불편하지 않고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당신의 생각이고 우리 아이들도 이사를 하면 각자의 방이 생긴다고 크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난 너와 이혼하지 않아. 할 수가 없어. 어디서 해볼 수 있으면 해봐.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니 우리는 소송수단으로 맞서야만 했어요. 서로의 재산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재산 내역을 보니
시어머니 집을 얻어주기 위해 자신의 대출을 감당하며 받았더라고요. 또한 그것도 재와 상의 없이 받은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처분하면서 받은 돈과 남편이 대출한 돈, 그리고 나머지 2억 원으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를 얻어준 일도 있었어요. 그는 내 남편이었다. 나는 그를 그리워했고 아이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시어머니와 관련해서 돈을 허투루 쓰는 것을 허용했고 이제 대출까지 받게 되었다. 그 사실이 사실인지도 의심스럽고 함께 10년을 살아온 배우자가 가족을 등한시한다는 것에 실망과 씁쓸함이 밀려왔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녀는 시어머니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받았다. 너희도 그냥 서울에 와서 다 같이 살자. 동생도 서울로 오고 그냥 지방과 서울을 비교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너무 속이 혹한 것이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울로 오라. 어머니는 아들 뒤에서 숨지 않고 나랑 함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하고 너희는 속을 터득해야 한다. 결국 어머니는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다가 아들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밥 챙겨주고 싶은 아들이랑 함께 사시면 되겠어요.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겠어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이혼을 통보한 게 맞으셔요. 이 정도로만 하신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봐요. 그런 시어머니와 아들들에게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와 제 집안을 얼마나 만만하고 우습게 보셨는지, 감히 제게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저질러 버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께서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셨지만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몇 달에 걸친 이혼 소송의 판결 결론으로 남편이 저에게 1억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양육권도 얻었고 어린이들의 양육권보다는 위자료에게 더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냐면 1억 3천만 원의 위자료는 모욕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남편이 위자료와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태도로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남편의 월급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도 자신의 월급 중 일부가 양육비로 차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창피해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럴듯한 아파트를 렌트하기 위해서는 저의 예전 집을 팔고 혼인집의 전세금까지 못 챙겨야 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문화생활과 쇼핑을 하려면 지방에서 살던 전 배우는 억지로 지내야만 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데 남편이 버는 족조도 다 받아야 되고 시어머니 생활에 들어가려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전남편이 된 자녀들 아빠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생전에 하던 적 없는 시동생 욕을 쏟아냈어요. 서울에 엄마를 모셔와 산다고 해놓고 나한테 무슨 소리야, 알아? 도대체 엄마한테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 물어보더군요. 전세 대출이자 같이 갚아 나가자니 진절머리 치며 자기 찾지 말라고 나를 쫓아냈어요. 그래도 도련님은 정신을 좀 차린 모양이군요. 이제 버는 적도 조금씩 모이는데 아무것도 못 남기고 어머님께 드려야 하니까 몇백 원도 못 챙기겠죠? 당신 동생도 이제라도 스스로 인생을 찾아야 하고 당신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몇 년인지 정말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가족은 영년 끝이에요. 너는 정말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알고 계시나요?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어느 정도 같이 내주던 시동생도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고 하니 이제 남편이 그 부담을 완전히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서울살을 위해 뼈를 갈아가며 일하고 있다고 해요. 양육비만 꼬박 잘 들어온다면 그건 제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니 그냥 지내고 있어요. 어쨌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화하는 한강이었어요. 혼인 생활에 쌓인 화병으로 고통받다가 결국 마침내 끝을 찍었어요. 그렇게 받은 위자료로 친정 근처에서 전세를 구했어요. 꿈꾸던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다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어요. 현재는 친정 근처에 살고 있어서 매일 배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쁠 때는 친정 어머니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정말 마음의 안식처가 따로 없었습니다.
또한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의 뒤치다꺼리가 없어서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10년간 시어머니와 둘이 살았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미련스럽게 끌고 온 것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드리며 2023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신년에는 더 큰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은별이었습니다.